깊은 밤의 울림. 한숨이 섞인 공기가 탁구장 벽에 부딪혀 희미하게 울렸다. 낡은 형광등 불빛 아래 20살이 훌쩍 넘은 사람들이 서툴거나 혹은 능숙하게 라켓을 휘두르고 있었다. 입순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재활 동아리의 첫 시작. 탁구 동아리였다. 23살의 지수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우울증과 불면증, 가끔 찾아오는 대인공포증으로 인해 집 밖을 나서는 것 자체가 큰 용기가 필요했기에 이 공간의 활기마저도 때로는 버겁게 느껴졌다. 영씨도 신청했네? 오랜만이에요. 네, 작년에 기타 동아리 끝나고 오랜만에 왔어요. 희진씨도 여전하시네요. 왁자지껄한 인사가 오갔다. 지수가 알지 못하는 이미 몇 번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 친분을 쌓은 사람들 사이의 반가움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짧은 휴가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섞여들었다. 지수는 라켓만 만지작거렸다. 벽에 기대어 선 채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 타이밍을 찾지 못했다.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된 듯 주변의 웃음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때 키가 크고 덩치가 다소 있는 한 남자가 그녀의 옆을 지나쳐 코트 쪽으로 향했다. 얼핏 스치듯 본 그의 얼굴은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왠지 모를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코트 구석에서 탁구공 바구니를 정리하고 있었다. 지수는 그가 보건소 계약직 직원이라고 들었다. 정확히는 동료 지원과라고 했던가. 조현병을 앓고 있지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지수씨,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돼요. 몸 좀 풀어야죠. 담당 선생님인 윤 선생님이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다. 윤 선생님은 30살 초반의 여성으로 항상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네, 잘 못 쳐서요. 지수가 우물쭈물 대답했다. 잘 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처음엔 그래요. 영우씨, 지수씨랑 같이 몸 좀 풀어주실래요? 윤 선생님은 탁구공을 정리하던 그 남자, 영우씨를 향해 불렀다. 영우씨는 순간 움찔하더니 곧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러죠. 영우씨는 지수에게 다가왔다. 그는 지수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순수함과 긴장감이 공존했다. 안녕하세요. 김영우라고 합니다. 동료 지원과로 일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지수예요. 지수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가까이에서 보니 그는 8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 같았다. 자신과는 띠동갑이 넘는 나이 차이였다. 편하게 오빠라고 부르셔도 돼요. 다들 그렇게 불러요. 그가 어색하게 웃었다. 아, 네, 영우. 지수는 오빠라는 호칭이 쉽게 나오지 않아 님을 붙였다. 영우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괜찮다는 듯 라켓을 건네며 말했다. 자, 그럼 공 몇 개만 쳐봐요. 가볍게. 그렇게 시작된 탁구 시간은 예상외로 편안했다. 영우 씨는 지수가 공을 놓칠 때마다 잔소리 대신 조용히 공을 다시 건네주었고 간혹 자세를 잡아줄 때도 지나치게 친밀한 접촉은 피하며 조심스러움을 유지했다. 그의 배려심이 지수의 긴장을 조금씩 풀어주었다. 지수 씨는 공 잡는 감각이 좋네요. 금방 늘겠어요.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요. 처음엔 다 그래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해서 마치 잔잔한 물결처럼 지수의 마음을 가라앉혔다. 지수는 자신에게 70년대 후반에 태어난 사촌 오빠가 있었기에 그의 목소리와 태도에서 왠지 모를 익숙함과 편안함을 느꼈다. 혁의 정 같은 순수한 오빠의 느낌이었다. 탁구 동아리는 3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이어졌다. 매주 2번 지수는 탁구장을 찾았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다른 동아리 회원들과도 조금씩 친해졌다. 특히 영우 씨와는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영우님, 어제는 왜 안 오셨어요? 아, 어제는 보건소 행정 업무 도와드릴 게 좀 있어서요. 탁구 치고 싶었는데 아쉽더라고요. 다음엔 꼭 오세요. 저 어제 새로운 서브 배웠는데 자랑하고 싶어요. 지수는 어느새 영우님 대신 영우씨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때로는 오빠라고 부르기도 했다. 격이 없이 농담을 주고받았고
지수가 장난으로 그의 팔을 툭툭 치는 일도 잦아졌다. 동아리 사람들은 그들의 친근한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지수에게는 탁구 자체보다 그 공간이 주는 안정감이 더 중요해졌다. 그리고 그 안정감의 중심에는 항상 영우 씨가 있었다. 그는 언제나 한결같았고 지수가 힘들어 보이거나 침울해 보일 때면 굳이 묻지 않고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주거나 아무렇지 않은 듯 가벼운 농담을 던져 분위기를 환기시켜 주었다. 6월 말이 되자 탁구 동아리는 종료되었다. 다음 활동은 기타 동아리였다. 다들 기타 동아리 할 거예요? 지수가 탁구 동아리 회원들에게 물었다. 아니, 난 안 할래. 저도요. 작년에 기타 동아리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대요. 분위기가 별로였다고 해서. 맞아요. 새로 시작하는 거 아니면 좀 꺼려지네요. 대부분의 회원들이 기타 동아리 참여를 거부했다. 지수는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왠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영우 씨가 기타 동아리에도 동료 지원가로 참여한다는 사실이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저는 기타 동아리 신청했어요. 지수가 말했다. 그래요? 지수 씨는 배우는 거 좋아하나 봐요. 잘해봐요. 탁구 동아리 사람들은 그녀를 응원해 주었다. 7월 기타 동아리가 시작되었다. 지수가 탁구 동아리에서 알던 사람은 담당 선생님과 영우 씨뿐이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새로운 얼굴이었다. 낯선 사람들 속에서 지수는 무의식적으로 영우 씨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영 씨, 이 코드 뭐였죠? F 코드가 너무 어려워요. 아, 그거요. 이렇게 손가락을 좀 더 세워야 돼요. 영우 씨는 그녀의 기타 줄 잡는 자세를 교정해 주었다. 그의 손이 지수의 손가락을 살짝 스칠 때마다 왠지 모를 미묘한 감정이 그녀의 가슴을 스쳤다. 기타를 치다가 모르는 코드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그에게 물었고 그는 늘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쳐 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타 동아리 회원들 사이에서도 친밀감이 형성되었다. 66년생으로 가장 나이가 많은 아버님은 때때로 아버지 같은 넉넉함으로 모두를 챙겼고 띠동갑 연상 언니는 지수에게 친언니 같은 따뜻함을 보여주었다. 2살 어린 동생 같은 친구도 생겼다. 지수는 그들과도 스스럼 없이 커피 스틱을 나누고 아프면 걱정해주며 지냈다. 하지만 영우 씨와의 관계는 조금 달랐다. 다른 사람들과도 장난을 쳤지만 영우 씨와는 가장 많은 장난을 쳤다. 쉬는 시간이면 복도에서 만나 안부 인사를 나누거나 톡으로 시시콜콜한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다. 가끔은 카페에서 커피를 사주기도 했고 점심을 거르면 근처 맘스터치 같은 곳에서 함께 햄버거를 먹기도 했다. 어느 날 영우 씨가 평소와 다르게 조용했다. 영우 씨,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요. 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건소 직원분이 저한테 선을 지켜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지수는 순간 멍해졌다. 선을 지켜달라니. 네? 무슨 선이요? 지수 씨랑 제가 너무 친하게 지내는 것 같다고요. 지수 씨한테는 직접 말 안 하고 저한테만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동료 지원가로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영우 씨는 고개를 푹 숙였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지수 씨한테 미안해요. 그냥 오빠 동생처럼 편하게 지내는 건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과했나 봐요. 제가 부주의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책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지수는 충격과 당황스러움을 느꼈다. 그저 친하게 지낸 것뿐인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되었을까? 다른 사람들과 한대1로 마라탕을 먹거나 카페에서 모인 적도 있었지만 영우 씨와 가장 자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것은 사실이었다. 영우 씨, 저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저는 영우 씨가 친절하고 편해서 좋았을 뿐이에요. 오빠 같고. 지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부터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의문들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정말 순수한 오빠 동생 감정뿐이었을까? 이 사건 이후 지수는 영우 씨를 대하는 태도에 미묘한 변화를 느꼈다. 조심스러워하는 영우 씨의 모습 때문인지
아니면 보건소 직원의 지적 때문인지 그와 함께 있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딩숭생숭해졌다. 그녀는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떠올렸다. 고등학교 시절 2년제 대학에 간 남자친구와 취업으로 인해 길이 엇갈렸고 결국 군 입대 후 잠수 이별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다.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수는 이성에게 완전히 무관심했다. 누가 고백을 해도 잘생긴 남자를 봐도 감흥이 없었다. 그런 그녀가 지금 이 나이 많은 오빠 같은 남자에게 묘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두려웠다. 이게 오빠 동생의 감정인가? 이성 감정인가? 만일 이성 감정이라면 나이 차이가 너무 나서 주변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 나 이미 한 번 실패했는데. 지수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영우 씨를 처음에는 순수한 오빠로 인식했지만 보건소의 지적과 그 후 영우 씨의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면서 자신의 감정을 재점검하게 된 것이다. 어느 날 기타 동아리 수업이 끝난 후 영우 씨가 지수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다. 지수 씨, 지수 씨에 대한 마음이 복잡해요. 네, 보건소에서 들은 말도 있고 저도 지수 씨랑 지내면서 예전과는 다른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수 씨한테 친근하게 다가간 건 맞지만 어느 순간부터 지수 씨를 보면 마음이 좀 설레기도 하고 영우 씨는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다. 지수 씨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수 씨가 편안하고 좋아요. 지수 씨는 다른 사람과 달리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같아서 고맙기도 하고요. 제가 조현병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편견 없이 대해주는 사람이 지수 씨 말고는 별로 없거든요. 지수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떨렸다. 저도 영우 씨가 좋아요. 오빠처럼 편하고 잘 챙겨줘서. 근데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이성적인 감정인지 그냥 친오빠 같은 건지. 그녀의 눈빛은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영우 씨는 그녀의 솔직한 대답에 오히려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저도 지수 씨 마음이 뭔지 헷갈리는 거 알아요. 나이 차이도 있고 우리 둘 다 아픈 곳도 있고요. 저는 예전에 연애를 제대로 못 해봤어요. 첫 번째는 너무 성급했고 두 번째는 너무 둔해서 상대방이 저를 좋아하는 신호인지도 몰랐거든요. 그는 자조적인 웃음을 지었다. 그래서 제가 눈치가 많이 없어요. 지수 씨가 저 때문에 답답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지수 씨를 기다려 줄 수 있어요. 천천히 알아가 봐요. 그러다가 아니다 싶으면 아니라고 말해줘도 돼요. 저는 괜찮아요. 받아들 준비는 언제든 되어 있어요. 그의 말은 지수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부담을 주지 않고 그녀의 시간을 존중해주는 그의 태도가 고마웠다. 다음 날 폭이 왔다. 새벽 12시가 막 넘은 시간이었다. 영씨, 지수씨, 혹시 자고 있어요? 미안해요. 너무 늦었죠. 지수 아뇨. 괜찮아요. 잠이 안 와서 깨어 있었어요. 영우씨, 오늘 지수씨를 보고 마음이 몇 번 설레었던 적이 있었어요. 지수는 당황했다. 오는 평소처럼 기타 연습을 하다가 몇 마디 말을 나눈 것 외에는 특별한 일이 없었다. 지수 네? 평소처럼 대했는데. 어디서 설레셨어요? 영우씨, 지수씨 말투에서요.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조현병 환자는 소리에 예민한데 지수씨가 하는 말은 다정하고 저를 이해해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은 설렜어요. 지수는 놀랐다. 자신은 그저 평소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듯 했을 뿐인데 그에게는 그것이 특별하게 다가왔다는 사실이 그녀의 뇌전증, 간질, 우울증, 불면증, 그리고 그의 조현병. 두 사람 모두가 마음의 병을 안고 있었기에 서로에게 무의식적으로 더 깊은 위로와 이해를 받고 있었던 것일까. 지수는 깊은 밤 휴대폰 화면을 응시하며 생각했다. 자신이 영우 씨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 그냥 착한 오빠일까? 아니면 이성적인 감정으로 변하고 있는 걸까?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알 수 없는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순간이었다. 영우 씨가 말한 대로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그를 천천히 알아가는 시간뿐이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끝났을 때 그녀가 내릴 결론이 무엇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흐르는 시간 속의 미로.
시간은 기타 동아리의 연습실을 배경으로 묵묵히 흘러갔다. 8월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지수와 영우 씨의 관계는 보건소 직원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이어졌다. 전처럼 대놓고 장난을 치거나 수업 외의 사적인 시간을 자주 갖지는 않으려 노력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눈빛과 작은 몸짓으로만 통하는 미묘한 공기가 감돌았다. 기타 동아리는 매주 수요일 오후에 열렸다. 지수는 이제 웬만한 코드는 능숙하게 잡을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F#4인 M 같은 어려운 코드를 만날 때면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럴 때마다 영우 씨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좀 더 눕혀야 돼요. 지수 씨 손이 작아서 좀 버거울 수 있는데 이럴 땐 손목 각도를 살짝 틀어보세요. 영우 씨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다. 가까이서 느껴지는 그의 숨결과 조심스럽게 기타를 잡은 그녀의 손 위를 스치는 그의 손가락에서 지수는 또다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고 얼굴이 미세하게 달아올랐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지수는 급하게 기타 줄을 튕기며 시선을 피했다. 그녀의 이런 반응은 영우 씨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그는 지수가 자신을 피한다고 생각할까 봐 노심초사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미세한 떨림이 자신을 향한 호감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다. 어느 날 기타 연습이 끝난 후 지수는 영우 씨에게 용기를 내어 물었다. 영우 씨, 혹시 보건소 직원분이 또 뭐라고 하신 건 아니죠? 영우 씨는 잠시 당황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요즘은 그런 말씀 없으세요. 지수 씨도 저도 조심하고 있으니까요. 걱정 마세요. 다행이네요. 괜히 저 때문에 영우 씨가 불편해질까 봐 걱정했어요. 지수 씨 때문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동료 지원가로서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는 성인으로서 당연히 감수해야 할 부분이에요. 지수 씨가 저를 편하게 대해주는 게 저는 오히려 고마워요. 그의 말이 진심임을 알기에 지수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영우 씨의 이런 성숙함과 배려심에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의 사촌 오빠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어른 남자의 안정감이 그에게 있었다. 여름이 깊어지면서 동아리 활동은 활발해졌다. 기타 동아리 회원들은 주말에 보건소 외부에서 작은 야외 공연을 기획했다. 모두가 설레어하며 연습에 매진했고 자연스럽게 연습량이 늘어났다. 지수와 영우 씨는 어려운 곡의 합주를 위해 따로 시간을 내서 만났다. 보건소 밖 한적한 공원 벤치였다.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오후 두 사람은 기타 케이스를 열고 악보를 펼쳤다. 이 부분은 지수 씨가 멜로디를 좀 더 강하게 쳐줘야 돼요. 저는 리듬을 깔아줄게요. 영우 씨가 말했다. 네, 근데 이 코드 진행이 너무 빨라서 자꾸 손이 꼬여요. 천천히 해봐요. 조현병 환자들은 급하게 하면 오히려 불안해지거든요. 모든 걸 느리게, 차분하게 하는 연습이 중요해요. 기타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자신의 병을 언급하면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경험을 통해 지수를 가르치고 격려했다. 지수는 문득 그의 연애 경험에 대해 다시 물어보고 싶어졌다. 영우 씨, 아까 전에 연애를 제대로 못 해봤다고 하셨잖아요. 첫 번째 성급했다는 건 어떤 거였어요? 영우 씨는 잠시 기타 줄을 만지작거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20살 때였을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서 만난 여자친구였는데 저는 그때 조현병 초기 증상이 심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힘들었고 제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어려웠죠. 그 친구가 저를 좋아해 줬는데 저는 너무 불안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언제까지 좋아해 줄까? 내가 아픈 사람이라는 걸 알면 떠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그 친구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만나지 않은 날에도 계속 연락을 해야 했고 다른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질투했죠. 제 불안감을 그 친구에게 투사했던 거예요. 결국 그 친구가 저한테 지쳐서 떠나갔죠. 제가 너무 성급하게 관계를 소유하려고 했어요. 아,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녀 역시 전 남자친구에게 버림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불안감에 시달렸었기에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25살 때 직장에서 만난 누나였는데 그 누나가 저한테 호감을 표현했는데 저는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냥 친한 선배라고만 생각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저를 좋아한다는 표현이었더라고요. 제가 너무 둔했어요. 제 병 때문에 제 자신을 지키기에만 급급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던 거죠. 영우 씨는 기타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지수 씨한테 고마워요. 지수 씨는 제게 솔직하게 표현해줘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그렇게 투명하게 대해주는 게 저한테는 불안감을 줄여줘요. 제가 눈치가 없으니까 지수 씨가 불편한 게 있으면 바로 말해줘도 돼요. 지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다. 그의 진심이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닿았다. 영우 씨, 저는 영우 씨의 병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뇌전증에 우울증이 있는 것처럼 영우 씨도 아픈 곳이 있는 것뿐이라고 생각해요. 아픈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를 이해하는 건 오히려 더 깊은 관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녀의 말에 영우 씨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지수 씨,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지수 씨는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 같아요. 제 병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을.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한층 더 깊어졌다.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동병상련을 넘어 이제는 서로의 존재 자체가 위안이 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어느 날 지수는 밤늦게까지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영우 씨에게 톡을 보냈다. 새벽 3시였다. 지수, 영우 씨, 저 잠이 안 와요. 그녀는 답장을 기대하지 않았다. 영우 씨도 불면증이 있지만 그래도 새벽에는 자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다. 영우 씨, 지수 씨, 지금 깨어 있었어요. 힘들죠? 저도 그래요. 지수, 네.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네요.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영우 씨, 창문을 열고 하늘을 봐요. 지금 달이 되게 밝아요. 저는 달 보는 거 좋아해요. 조용하고 혼자서도 빛나잖아요. 지수는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희미하지만 밝은 달빛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다. 지수, 네. 달이 예쁘네요. 영우 씨, 조현병 환자들은 밤에 망상이나 환청이 심해지기도 해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지수 씨랑 이렇게 톡을 하면 그런 것들이 좀 잦아들어요. 지수, 영우 씨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그런가 봐요. 영 씨, 제 목소리요? 지수, 네. 영우 씨는 톡으로도 차분함이 느껴져요. 영 씨, 감사합니다. 지수 씨도 저한테는 그래요. 지수 씨가 저를 걱정해주는 그 따뜻한 말투가 저를 안정시켜줘요. 우리가 서로에게 약이 되는 건가 봐요. 그대의 새벽 대화는 1시간이 넘도록 이어졌다. 다음 날, 지수는 비록 잠은 제대로 못 잤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했다. 영우 씨의 존재가 그녀의 불안을 잠재워주는 안전망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지수는 나이 차이와 병이라는 현실적인 벽을 더욱 의식하게 되었다. 띠동갑이 넘는 남자랑 사귄다고 하면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실까? 지수의 부모님은 65년생이셨고 영우 씨는 그녀의 아버지와 불과 몇 살 차이가 나지 않았다. 어느 주말 지수는 가장 친한 동아리 언니, 띠동갑 연상 여성에게 영우 씨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언니, 저 요즘 영우 씨랑 지내는 게 그냥 오빠 동생 사이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언니는 커피 잔을 내려놓고 지수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지수야, 내 마음이 어떤 건지 알 것 같아. 영우 씨는 참 좋은 사람이지. 세심하고 배려심 깊고. 근데 나이 차이나.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병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 언니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내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처럼 영우 씨도 조현병을 앓고 있어.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는 건 좋지만 두 사람 다 불안정한 상태에서 만나면 혹시 한쪽이 무너졌을 때 다른 한쪽까지 같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언니는 그게 걱정돼. 언니의 말은 현실적이었다. 지수에게는 뇌전증과 우울증, 불면증이 있었고
영우 씨에게는 조현병이 있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지지하는 것은 아름답지만 만약 두 사람 중 한 명이 심각한 재발을 겪게 된다면 나머지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무게는 엄청날 것이었다. 물론 사랑에는 그런 계산이 필요 없다고 하지만 지수야, 너는 이미 한 번 상처를 받았잖아. 이번에는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어. 영우 씨가 좋은 사람인 건 분명하지만 그를 남자로 받아들이는 것과 인생의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건 전혀 다른 문제야. 지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가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그러나 가장 필요한 조언이었다. 이후 며칠 동안 지수는 영우 씨에게서 약간의 거리를 두었다. 톡 답장도 늦게 했고 기타 연습 중에도 업무적인 대화만 하려 노력했다. 영우 씨는 그녀의 변화를 금방 알아챘다. 그의 눈빛에는 다시 불안과 걱정이 서리기 시작했다. 수업이 끝난 후 영우 씨가 지수를 불렀다. 지수이, 저 혹시 뭐 잘못했나요? 요즘 저를 좀 피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영우 씨. 제가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요. 영우 씨가 잘못한 거 없어요. 지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지수 씨는 거짓말을 잘 못해요. 혹시 보건소 직원분이 저한테 한 말을 듣고 지수 씨가 불편해진 건 아닌가 해서요. 아니면 혹시 제가 부담을 줬나요? 그의 불안한 눈빛을 보니 지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의 조현병 증상 중 하나가 과도한 망상과 불안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녀는 그의 불안을 잠재워주고 싶었다. 영우 씨, 솔직히 말할게요. 영우 씨가 불편한 게 아니라 제가 제 마음이 불편해요. 지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저는 영우 씨가 좋아요. 오빠처럼 편한 것도 맞고 좋은 사람인 것도 맞아요. 근데 이게 이성적인 감정인지 아니면 그냥 저를 챙겨주는 사람에게 느끼는 고마움인지 헷갈려요. 게다가 나이 차이도 너무 나고 저희 둘 다 아프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생각하면 너무 두려워요. 제가 또 실패할까 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과거의 상처가 다시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영우 씨는 그녀의 눈물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손수건을 건네주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수 씨,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지수 씨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 저도 다 알고 있어요. 나이 차이, 병,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제가 지수 씨에게 갑자기 사귀자고 요구하지 않은 것도 지수 씨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따뜻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수 씨의 감정이 이성적인 사랑이든 오빠에 대한 존경과 감사든 지금 중요한 건 지수 씨가 저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지수 씨와 함께 있을 때 제 병이 가장 조용해져요. 저는 지수 씨가 저를 연애 대상으로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지수 씨 곁에서 이렇게 함께 기타 치고 안부 묻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존재로라도 머물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하지만 보건소에서는 저의 관계를 보건소의 지적은 제가 동료 지원과라는 입장에서 나온 거예요. 사적인 관계까지 그들이 개입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저는 지수 씨에게 저의 사적인 감정을 고백한 것이지 동료 지원과로서 부적절하게 행동한 건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지수 씨를 기다리고 있어요. 영우 씨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지수 씨의 감정이 무엇이든 천천히 그 감정을 따라가 봐요. 지금 지수 씨를 괴롭히는 건 이 감정이 이성적인 사랑이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둬요. 그리고 만약 지수 씨가 언제든 아니다라고 결론 내리면 저는 깨끗하게 받아들일 거예요. 약속해요. 그의 진심 어린 눈빛과 확신의 참 목소리는 지수의 불안을 사그라들게 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에게 기대고 있는지를 깨달았다. 두려움 때문에 이 관계를 놓치고 싶지는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영우 씨. 저도 노력해 볼게요.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날 두 사람은 기타를 메고 나란히 걸으며 앞으로의 기타 동아리 공연에 대해 이야기했다. 평범한 대화였지만 지수의 마음속에는 영우 씨에 대한 복잡하고도 새로운 감정들이 싹트고 있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이름을 갖게 될지 아니면 깊은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남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그와 함께 걷는 길이 그녀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복잡한 감정들을 직시하기로 결정했다. 도망치지 않고 천천히 그의 말대로 알아가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가을의 멜로디와 미세한 균열. 9월이 되자 보건소 기타 동아리는 가을을 맞아 한창 공연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야외 공연은 10월 초로 예정되어 있었고 모두들 긴장과 설렘 속에서 매일같이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도록 연습했다. 지수와 영우 씨는 듀엣곡인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을 맡아 연습실이 빌 때마다 따로 호흡을 맞추었다. 지수는 영우 씨에게서 거리를 두려 했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그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를 만날 때마다 느껴지는 미묘한 설렘과 안정감은 단순한 오빠 동생의 정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심장이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이성적인 관계라는 정의를 내리는 것은 여전히 두려웠다. 이 부분에서 지수 씨 목소리가 좀 더 따뜻하게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쓸쓸한 가을 느낌보다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느낌으로. 영우 씨가 기타를 멈추고 지수에게 조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지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기대감이 담겨 있었다. 네, 다시 해볼게요.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를 다잡고 다시 노래를 불렀다. 가을이 오면 눈부신 햇살에 비추인.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안정되었고 영우 씨의 기타 선율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었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그녀는 자연스럽게 영우 씨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고 그녀와의 눈맞춤에 숨김없는 미소를 지었다. 연습이 끝난 후 영우 씨는 지수에게 커피를 건넸다. 오늘 지수 씨 노래 정말 좋았어요. 저한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영우 씨 기타 소리도요. 영우 씨 기타 소리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조용해져요. 조현병 환자들은 소리에 예민하다고 하셨는데 영우 씨는 기타 소리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 같아요. 지수는 영우 씨의 취미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 그녀 역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통받을 때 기타를 치는 행위 자체가 불안한 생각들을 잠시나마 멈춰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맞아요. 제가 소리에 예민한데 제가 직접 내는 소리는 저를 통제하는 느낌을 줘요. 그리고 지수 씨 목소리처럼 다정한 소리는 저한테 약이 돼요. 영우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수 씨, 혹시 주말에 시간 괜찮아요? 저의 듀엣곡 연습도 할 겸 제가 지수 씨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싶은데. 지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보건소 직원들의 지적 이후 둘이 사적으로 만나 식사를 하는 것은 거의 피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피하고 싶지 않았다. 이 관계를 오빠 동생이라는 안전지대에 가두고 싶지 않았다. 네, 좋아요. 영우 씨가 좋아하는 거 먹으러 가요. 지순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영우 씨의 얼굴에 확연한 기쁨의 빛이 스치는 것을 보며 그녀는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확신했다. 토요일 오후 두 사람은 보건소 근처의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파스타 가게에서 만났다. 영우 씨는 깔끔한 캐주얼 복장을 하고 있었고 평소 보건소에서 보던 동료 지원가의 모습과는 또 다른 멋진 남자처럼 보였다. 지수 씨, 여기 분위기 괜찮죠? 제가 조용한 곳을 좋아해서요. 네, 정말 좋아요. 영우 씨, 메뉴 골라요. 오는 영우 씨가 쏘는 날이니까요. 두 사람은 파스타와 샐러드를 주문하고 대화를 나누었다. 대화는 주로 동아리 활동이나 취미에 관한 것이었지만 지수는 용기를 내어 좀 더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다. 영우 씨, 동료 지원과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병을 앓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영우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진지했다. 제가 조현병으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20대 후반에요. 거의 3년 동안 방에만 틀어박혀서 지냈죠. 환청과 망상 때문에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저를 일으켜 세워준 분이 보건소 선생님들이셨어요. 제가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게 되었을 때 저와 비슷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제가 받은 도움을 돌려주고 싶었어요.
제가 그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동료 지원가는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는 일종의 사명감 같은 거예요. 제 병이 저를 좌절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영우 씨의 진솔한 고백은 지수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녀 역시 자신의 우울증과 뇌전증을 결함이 아닌 경험으로 승화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영우 씨, 정말 멋있어요. 지수가 진심으로 말했다. 멋있다고요? 그런 말 처음 들어보네요. 영우 씨는 쑥스러운 듯 웃었지만 그의 표정은 매우 밝았다. 지수 씨는 저한테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지수 씨는 제가 숨기고 싶었던 부분까지도 인정해주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봐줘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아픈 사람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건데 지수 씨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영우 씨가 아픈 것보다 영우 씨라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지수의 진심 어린 고백에 영우 씨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깊은 감동을 받은 듯 눈가가 촉촉해졌다. 고마워요, 지수 씨. 그는 지그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때 지수의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렸다. 뇌전증 약 복용 시간이었다. 그녀는 습관적으로 파우치에서 약을 꺼내 물과 함께 삼켰다. 영우 씨는 그녀가 약을 먹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지수 씨, 괜찮아요. 네, 저는 뇌전증 때문에 꼬박꼬박 약을 먹어야 돼요. 깜빡하면 안 되거든요. 저도 약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이 때로는 우울해요. 평생 이렇게 약에 의존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저도 그래요. 우울증 약, 수면제, 뇌전증 약. 이 약들이 저를 지켜주는 건 알지만 때로는 제가 병에 지배당하는 것 같아서 싫어요. 두 사람은 잠시 동안 침묵 속에서 서로의 고통을 공유했다. 그 침묵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깊은 이해와 공감으로 가득 찬 따뜻한 침묵이었다. 하지만 약을 먹는다는 건 우리가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고요. 영우 씨가 말했다. 맞아요. 영우 씨 말이 맞아요. 그날의 만남은 두 사람 사이의 벽을 완전히 허물어뜨렸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이성으로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인정했다. 다만 연인이라는 관계를 정의하는 공식적인 말이 오가지 않았을 뿐이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평온함 속에서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실 초, 드디어 야외 공연이 열렸다. 보건소 회원들은 물론 가족과 시민들이 모여들어 분위기는 활기찼다. 지수와 영우 씨의 듀엣곡은 큰 박수를 받았다. 기타 선율과 두 사람의 목소리가 가을 하늘 아래 아름답게 울려 퍼졌다. 공연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동아리 회원들은 함께 뒤풀이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모두가 술을 마셨지만 영우 씨는 약 복용 때문에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대신 그는 지수의 컨디션을 챙겼고 뇌전증 환자인 지수에게도 술을 권하지 않았다. 모두가 취기가 오른 가운데 66년생 아버님 한 분이 영우 씨에게 농담을 던졌다. 김 동료 지원가, 자네는 언제까지 지수 씨만 졸졸 따라다닐 건가? 지수 씨도 남자친구 좀 만들어야지. 아버님, 지수 씨가 저를 편하게 대해줘서 그래요. 오빠 동생 사이죠. 영우 씨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지수는 순간 불편함을 느꼈다. 모두가 오빠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조급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지수는 톡으로 영우 씨에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저 영우 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연인으로 만나고 싶어요. 라는 문구를 몇 번이나 썼다 지웠다. 결국 그녀는 톡을 보내지 못했다.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다. 만약 영우 씨가 그녀의 고백에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혹은 우리는 그냥 동료로 지내는 게 좋겠다고 대답한다면? 그녀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가 그 거절을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그녀의 우울증은 거절에 매우 취약했다. 대신 그녀는 영우 씨에게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기로 했다. 다음 기타 동아리 모임 때 지수는 영우 씨에게 먼저 다가가 평소보다 더 많은 농담을 던졌고 그의 팔을 장난스럽게 툭 치거나 기타를 치는 그의 손을 잡고 코드를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지수의 적극적인 스킨십과 친밀한 태도는 다른 동아리 회원들에게도 눈에 띄었다. 특히 동아리를 담당하는 윤 선생님, 여성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며칠 후 보건소에서 다시 사건이 터졌다. 영우 씨가 지수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그의 표정은 다시 어두워져 있었다. 지수 씨, 윤 선생님이 저한테 다시 경고를 주셨어요. 네? 또 무슨 일로요? 지수 씨랑 제가 너무 과하게 친밀하다고 하셨어요. 제가 동료 지원가로서 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요. 특히 동아리 내에서 스킨십이나 지나친 개인적 교류는 삼가 달라고 하셨어요. 지수는 순간 분노가 치밀었다. 그들이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있는데 왜 보건소 직원들은 자꾸 그들의 관계를 통제하려 하는 것일까? 영우 씨,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요? 장난 좀 치고 기타 좀 잡아달라고 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지수 씨, 윤 선생님 입장도 이해는 가요. 우리가 아픈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곳에서 한쪽이 동료 지원가 역할을 하고 있으면 자칫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제가 조현병 환자라는 사실 때문에 혹시라도 지수 씨가 저에게 의존하거나 제가 지수 씨에게 부적절한 영향을 줄까 봐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영우 씨는 지수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지수가 자신 때문에 또다시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영우 씨, 제가 먼저 영우 씨한테 장난친 것도 많아요. 제가 영우 씨한테 친근하게 다가갔던 게 잘못인가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에요. 지수 씨는 아무 잘못 없어요. 이건 보건소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제가 지수 씨에게 오해를 살 만한 여지를 줬다면 그건 제 책임이에요. 이 사건은 지수에게 큰 충격과 불안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영우 씨와의 관계가 순조롭게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외부의 시선과 통제는 여전히 그들의 관계를 위협하고 있었다. 특히 보건소에서 그들의 관계를 위험하다고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의 우울증과 대인공포증을 다시 자극했다.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게 혹시 영우 씨에게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보건소 직원들이 우리 관계를 계속 주시한다면 우리는 평생 비밀 연애를 해야 하는 걸까? 그날 밤 지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영우 씨와의 관계를 정의하고 싶다는 강한 충동과 다시 거절당할까 봐 두렵다는 불안감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했다. 그녀는 결국 영우 씨에게 톡을 보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정을 담은 고백이 아니었다. 지수 영우 씨, 보건소 일 때문에 너무 힘들죠? 저 때문에 영우 씨가 계속 주의를 받아서 미안해요. 영우 씨 아니에요. 지수 씨. 미안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수 씨와 가까워지고 싶어서 벌어진 일이에요. 지수 영우 씨, 저의 잠시 거리를 두는 게 좋을까요? 보건소 직원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희 둘 다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요. 특히 영우 씨는 동료 지원가로서 입지가 좁아질 수도 있고요. 톡을 보내고 나서 지수는 후회했다. 그녀는 그를 피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 불안한 상황을 끝내고 싶었다. 영우 씨의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 영우 씨, 지수 씨,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지수 씨가 좋아요. 지수 씨도 저를 피하고 싶지 않다는 거 알아요. 저는 우리가 힘들어지는 것보다 우리가 서로에게서 힘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영우 씨, 저는 지수 씨를 잃고 싶지 않아요. 그의 단호하고 진심 어린 답장에 지수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의 진심이 그녀의 두려움을 잠재웠다.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자신의 복잡하고 불안한 감정들을 털어놓아야 할 때였다. 지수 영우 씨, 영우 씨가 좋아요. 그냥 오빠 동생이 아니라 남자로서요. 저는 영우 씨의 조현병도 나이 차이도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영우 씨가 좋아요. 하지만 제가 너무 무서워요. 저 때문에 영우 씨가 힘들까봐, 저희가 잘 안 되면 또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자꾸 도망치려고 했어요.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영우 씨는 30분 넘게 답장이 없었다. 지수는 불안에 떨었다. 혹시 그녀의 고백이 그에게 부담이 된 것은 아닐까? 그녀는 다시 한번 실패했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때 영우 씨에게 전화가 왔다.
지수 씨, 지금 괜찮으면 잠깐 통화할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네, 영우 씨. 지수 씨, 지금 제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수 씨가 저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지수 씨가 고백하니까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나요. 영우 씨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지수 씨, 고마워요. 제가 지수 씨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미안해요. 저도 지수 씨를 좋아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냥 동료 지원가와 동아리 회원 사이가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요. 지수 씨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 저도 두려워요. 하지만 지수 씨, 저는 이제 숨지 않을 거예요. 보건소 직원들이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지수 씨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영우 씨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지수 씨, 우리 연애해요. 보건소의 시선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지수 씨의 병 때문에, 저의 조현병 때문에 어려운 순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지수 씨와 함께라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믿어줄 수 있나요? 지수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오랜 두려움과 불안이 그의 진심 어린 고백 앞에서 녹아내렸다. 네, 영우 씨. 저도 영우 씨 믿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공식적인 연인이 되었다. 보건소의 시선과 질병이라는 현실적인 무게 속에서 시작된 조심스럽고도 간절한 사랑이었다. 그들의 연애는 일반적인 연인들의 달콤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이해하는 깊은 유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기타 선율은 이제 단순한 연습곡이 아닌 서로를 향한 사랑의 세레나데가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맞이해야 할 현실의 벽은 아직도 높고 단단했다. 잠금 감춰진 관계와 현실의 무게. 11월, 늦가을에 찬 공기가 보건소 연습실로 스며들었다. 지수와 영우 씨는 이제 연인 관계가 되었지만 그들의 관계는 보건소라는 공간의 특성상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어야 했다. 동아리 회원들에게조차 그들의 관계를 밝히지 않았다. 공개적인 장난이나 스킨십은 완전히 사라졌고 기타 연습 시간에는 오직 음악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었다. 두 사람의 소통은 주로 퇴근 후 톡이나 전화로 이루어졌다. 매일 밤 지수는 영우 씨에게 그날 하루의 감정과 불안을 털어놓았고 영우 씨는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그녀를 다독였다. 오늘 기타 동아리 시간에 지수 씨 표정이 안 좋았는데 무슨 일 있었어요? 영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그냥 불면증 때문에 좀 힘들어서요. 그리고 윤 선생님이 저를 너무 자주 쳐다보는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러웠어요. 지수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윤 선생님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는 듯 자주 그들을 주시했고 특히 영우 씨에게는 업무와 관련 없는 일로도 자주 질문을 던지곤 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선생님께는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동료 지원가로서 지수 씨를 포함한 모든 회원들에게 공평하게 대하고 있고요. 선생님이 의심하셔도 증거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영우 씨는 지수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지만 지수는 그의 목소리에서도 미묘한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감지했다. 영우 씨, 저 때문에 동료 지원가 일에 지장 생기는 거 아니죠? 혹시 저 때문에 그만두게 될까 봐 너무 걱정돼요. 절대 아니에요. 지수 씨는 저의 에너지예요. 지수 씨를 만나면서 오히려 제 조현병 증상이 훨씬 안정됐어요. 이전보다 훨씬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고요. 제가 지수 씨를 만나기 전에는 밤에 환청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는데 요즘은 지수 씨랑 통화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져서 잠도 잘 와요. 영우 씨의 진심은 지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들이 서로에게 약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 비밀스러운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이었다. 두 사람은 보건소 밖에서 비밀 데이트를 즐겼다.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영화관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영화를 보았다. 그들의 데이트는 일반적인 연인들의 데이트처럼 활기차고 달콤하기보다는 서로의 존재 자체에 집중하는 조용하고 사려 깊은 시간들이었다. 지수 씨, 제가 이렇게 밖에서 지수 씨 손을 잡고 걸을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아요.
영우 씨가 조심스럽게 지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든든했다. 저도요. 보건소에서는 눈치 보느라 영우 씨 얼굴도 제대로 못 보잖아요. 지수는 그의 손을 맞잡으며 말했다. 그때마다 그들의 나이 차이와 영우 씨의 조현병, 지수의 뇌전증과 우울증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잠시나마 잊혀졌다. 오직 그 순간의 평온함만이 존재했다. 하지만 현실의 무게는 그들의 관계를 시험했다. 어느 날 영우 씨는 동료 지원가로서 보건소의 다른 회원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했고 그 회원 중 한 명은 평소 영우 씨에게 호감을 보였던 젊은 여성이었다. 지수는 질투심을 느꼈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들의 관계를 드러낼 수 없었기에 꾹 참아야 했다. 그날 밤 영우 씨는 지수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오늘 그 회원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커피를 마시자고 했어요. 그래서요? 지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저는 거절했어요. 지수 씨 생각밖에 안 났어요. 제가 동료 지원가로서 선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저는 그분에게 지수 씨가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표현했어요. 어때요? 저는 지금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과의 사적인 만남은 어렵습니다. 나고요. 그분이 좀 당황하셨지만 더 이상 집요하게 묻지는 않으셨어요. 영우 씨의 솔직한 대처에 지수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영우 씨의 둔한 면을 알고 있었기에 혹시라도 그가 상대방의 호의를 오해하거나 거절하지 못할까 봐 걱정했었다. 영 씨, 고마워요. 제가 영우 씨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상황이 불안해서 저도 모르게 질투했나 봐요. 괜찮아요. 지수 씨 마음 이해해요. 저희는 일반적인 연인들처럼 공개적으로 사랑을 나눌 수 없으니까 더 불안할 수밖에 없죠. 영우 씨는 지수의 불안을 깊이 공감해 주었고 이는 지수의 신뢰를 더욱 키웠다. 하지만 지수의 뇌전증 발작이 두 사람의 관계에 또 다른 시련을 가져왔다. 지수는 평소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었지만 심한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은 뇌전증 발작의 위험을 높였다. 비밀 연애로 인한 긴장감과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그녀의 건강을 위협했다. 어느 날 영우 씨와 통화하던 중 지수는 갑자기 말을 잇지 못하고 쓰러졌다. 지수 씨? 왜 그래요? 대답해 봐요. 영우 씨는 전화 너머로 들리는 둔탁한 소리와 지수의 거친 숨소리에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는 조현병으로 인한 극심한 불안과 망상을 겪는 사람이었지만 지수의 위급한 상황 앞에서는 오직 그녀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영우 씨는 지수의 집 주소를 알고 있었기에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정신없이 그녀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는 보건소 직원들에게 알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수의 생명이 더 중요했다. 지수의 집 문은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다. 영우 씨는 문을 두드리며 지수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다. 다행히 이웃 주민의 도움으로 지수의 부모님께 연락이 닿았고 지수 부모님은 급히 집으로 돌아오셨다. 지수는 이미 발작을 멈추고 의식을 회복했지만 극도의 피로감과 혼란 상태에 있었다. 영우 씨는 지수 부모님께 그녀의 상태를 설명했고 함께 응급실로 향했다. 응급실에서 지수는 안정을 취했지만 지수의 부모님은 영우 씨를 차갑게 대했다. 당신, 우리 지수 씨랑 무슨 관계예요? 보건소 동아리 분이라고 들었는데 왜 새벽에 우리 딸 집에 와 있는 겁니까? 지수의 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었다. 영우 씨는 숨길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병력과 지수와의 관계를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보건소 동료지원과 김영우입니다. 저와 지수 씨는 연인 관계입니다. 저 때문에 지수 씨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발작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남자와 자신의 딸이 연인 관계라는 사실에 지수의 부모님은 큰 충격을 받았다. 조현병이요? 당신, 우리 딸도 뇌전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조현병 환자와 연애를 한다고요? 당신 제정신입니까? 지수의 아버지가 분노하며 소리쳤다. 저의 딸은 당신처럼 나이 많고 게다가 아픈 사람에게 의지하면 안 돼요. 당신 때문에 우리 딸이 더 아프게 된 거 아닙니까? 영우 씨는 아무 변명도 할 수 없었다. 지수의 부모님의 걱정과 분노가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나는 말만 반복했다. 지수가 회복 후 병실에 누워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영우 씨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 지수의 부모님은 영우 씨에게 지수와의 관계를 끝낼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당신 때문에 우리 딸이 위험해졌어요. 우리 딸에게서 떨어져 주십시오. 당신의 병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과 지수가 서로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다 불안정해요. 서로에게 의지하기만 하면 둘 다 무너집니다. 지수의 아버지의 말은 냉정했지만 현실을 관통하는 지점이 있었다. 영우 씨는 그들의 관계가 서로에게 위안이 되는 동시에 불안정한 두 사람이 너무 깊이 의존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직시해야 했다. 영우 씨는 병실을 떠나기 전 잠시 지수의 손을 잡았다. 지수 씨, 제가 지수 씨 부모님께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지수 씨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에요. 부모님 말씀대로 제가 지수 씨에게 해가 되는 것 같아서 잠시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지수를 사랑하지만 자신의 존재가 그녀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에 깊은 괴로움을 느꼈다. 영우 씨, 가지 마요. 지수는 힘겹게 속삭였지만 영우 씨는 이미 병실 문을 닫고 나간 후였다. 지수는 퇴원 후 한동안 보건소 동아리 활동을 쉬어야 했다. 그녀는 톡으로 영우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영우 씨는 답이 없었다. 그는 보건소 동료 지원가로서의 책임감과 지수의 안전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린 것 같았다. 지수는 다시 깊은 우울감에 빠졌다. 잠수 이별의 트라우마가 다시 그녀를 괴롭혔다. 영우 씨가 그녀의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떠난 것은 잠수 이별이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일방적인 이별 통보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영우 씨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다. 역시 나는 누구에게도 온전히 사랑받을 수 없는 걸까? 나의 병 때문에, 나의 불안 때문에 또다시 사랑에 실패한 걸까? 그녀는 기타를 잡을 수 없었다. 기타를 칠 때마다 영우 씨와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떠올라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매일 밤 불면증에 시달렸고 우울증은 더욱 심해졌다. 한 달 후 지수는 억지로 기타 동아리 모임에 나갔다. 영우 씨를 보고 싶었고 그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영우 씨는 기타 동아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윤 선생님이 말했다. 김영우 동료지원과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당분간 동료지원과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오신 박 선생님이 앞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지수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를 위해 동료지원과라는 자신의 소중한 일마저 포기한 것일까? 아니면 보건소 측의 압박으로 그만두게 된 것일까? 지수는 동아리 활동이 끝난 후 윤 선생님에게 조용히 다가갔다. 선생님, 영우 씨. 왜 갑자기 그만두신 거예요? 혹시 저 때문인가요? 윤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싸늘한 눈빛으로 지수를 바라보았다. 지수 씨, 김 동료 지원과는 본인의 의지로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라고 했어요. 지수 씨와의 관계 때문에 보건소에서 계속 주의를 줬던 것도 사실이고요. 김 동료 지원과는 본인이 동료 지원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녀의 말은 지수에게 비수가 되어 꽂혔다. 선생님, 저희는 서로 사랑했어요. 저희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선생님은 모르세요. 지수는 울음을 퍼뜨리며 말했다. 사랑이요? 지수 씨, 두 분 다 불안정한 상태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병적인 의존일 수 있습니다. 특히 김 동료 지원과는 조현병 재발의 위험이 있었어요. 저희는 두 분의 건강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린 것뿐입니다. 이제 김 동료 지원과는 지수 씨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정신건강 회복에 집중해야 합니다. 윤 선생님의 냉정한 현실 인식은 지수를 좌절시켰다. 그녀는 윤 선생님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서로의 병을 악화시키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현실. 지수는 보건소 밖을 나오자마자 영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그녀는 완전히 절망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그 사랑이 그 사람의 소중한 일자리마저 잃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는 두려움 속에서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영우 씨가 정말 그녀를 떠난 것인지, 아니면 그녀를 위해 잠시 물러난 것인지, 그녀는 그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는 영우 씨를 포기할 수 없었다. 비둘기 긴 기다림 끝에 재회, 영우 씨가 보건소 동아리 활동을 중단한 후 지수는 걷잡을 수 없는 공허함에 빠졌다. 기타 동아리는 이전과 다름없이 진행되었지만 영우 씨가 없는 연습실은 마치 소리가 꺼진 무대처럼 느껴졌다. 새로 온 박 선생님은 친절했지만 영우 씨의 깊은 공감이나 따뜻한 배려는 없었다. 지수는 다시 불면증과 우울증의 늪으로 깊숙이 빨려 들어갔다. 지수는 영우 씨에게 매일같이 톡을 보냈지만 답은 오지 않았다. 수십 통의 전화도 연결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번호를 차단했거나 아니면 정말로 자신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세상과의 연결을 끊고 요양 중일 거라고 생각했다. 어느 쪽이든 그녀는 자신이 버려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과거의 잠수 이별 트라우마가 다시금 그녀를 괴롭혔다. 이게 끝일까? 우리는 겨우 2달 정도 연애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걸까? 지수는 결국 다시 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다. 뇌전증 발작은 잦아졌고 우울감은 그녀를 침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부모님은 딸의 상태를 보며 절망했고 영우 씨와의 관계가 지수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깨달았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어느 날 지수는 결심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영우 씨가 자신을 떠났든 아니면 자신을 위해 떠났든 최소한 그의 진심을 확인해야 했다. 이별의 이유를 명확히 알지 못하면 그녀는 평생 이 상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 퇴원 후 지수는 가장 먼저 영우 씨의 집 주소를 찾아갔다. 그녀는 과거 파스타 가게 데이트를 할 때 영우 씨가 자신의 집 근처라고 알려줬던 기억을 더듬어 작은 단서를 찾았다. 영우 씨는 자신이 조현병 증상 때문에 복잡한 도시 생활보다 조용한 동네를 선호한다고 말했었다. 지수는 영우 씨가 자주 산책했던 공원을 찾아갔고 그 근처의 오래된 빌라 단지를 샅샅이 뒤졌다. 며칠 동안의 집요한 탐문 끝에 그녀는 낡은 빌라 우편함에서 김영우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지수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문 앞에 작은 쪽지를 남겼다. 영우 씨에게 저 지수예요. 저 때문에 힘들게 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영우 씨가 저를 떠난 이유를 알고 싶어요. 저를 만나기 싫다면 이해할게요. 하지만 최소한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만 알려주세요. 저는 지금 영우 씨를 잃은 것 때문에 너무 아파요. 저 때문에 동료 지원과 일 그만둔 거라면 제발 제게 용서받을 기회라도 주세요. 저는 영우 씨의 사랑이 진심이었다고 믿고 싶어요. 답장을 줄 수 없다면 내일 오후 3시에 이 공원 벤치에서 기다릴게요.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제가 마지막으로 노력했다는 것만 알면 돼요. 사랑하는 지수가. 다음 날 오후 3시, 지수는 영우 씨와 함께 기타 연습을 했던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 가을이 지나고 초겨울의 쌀쌀함이 그녀의 몸을 감쌌다. 그녀는 그의 기타 선율을 들었던 것처럼 그의 발소리를 간절히 기다렸다. 3시가 조금 넘자 멀리서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다. 키가 크고 덩치가 있는 남자. 그는 머플러를 목에 감고 천천히 주저하듯 그녀에게로 걸어오고 있었다. 김영우였다. 지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영우 씨는 이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고 그의 눈빛에는 깊은 피로와 고뇌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지수 씨. 영우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영 씨. 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 톡과 전화는 왜 안 받으셨어요? 저 영우 씨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영우 씨는 주저없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지수는 그의 품에서 안도감과 동시에 큰 슬픔을 느꼈다. 미안해요, 지수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전화기를 끄고 세상과 잠시 단절했어요. 지수 씨가 저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 윤 선생님께 들었어요. 제가 지수 씨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제가 지수 씨를 놓아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영우 씨는 지수를 품에서 떼어놓고 그녀의 얼굴을 깊이 바라보았다. 지수 씨 부모님 말씀이 맞았어요. 저의 둘 다 불안정해요. 제가 지수 씨를 사랑하는 만큼 제 조현병이 재발하거나 제가 지수 씨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 두 사람 모두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는 힘겹게 말을 이었다. 저는 지수 씨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지수 씨를 망칠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별을 택했어요. 지수 씨를 위한 제 나름의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제가 동료 지원과를 그만둔 것도 보건소의 압박도 있었지만 지수 씨를 보면서 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저에게도 심한 스트레스였어요. 지수 씨에게는 동료 지원과가 아닌 온전한 남자이고 싶었으니까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영우 씨. 영우 씨가 저를 떠나간 동안 저는 더 아팠어요. 잠수 이별 트라우마가 다시 저를 괴롭혔고 제가 영우 씨를 망쳤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영우 씨가 저를 사랑한다면 최소한 저에게 이별의 이유를 설명해주고 함께 이 문제를 극복할 방법을 찾았어야죠. 영우 씨 혼자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영우 씨가 저를 얼마나 강하고 단단한 사람으로 봤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지수는 솔직하게 자신의 상처를 털어놓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의 둘 다 아픈 건 맞아요. 하지만 영우 씨, 저희는 서로에게 가장 솔직하고 서로를 가장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랑을 병적인 의존이라고 부르든 위험한 관계라고 부르든 저는 영우 씨를 포기할 수 없어요. 영우 씨가 저한테 천천히 알아가 보자고 했잖아요. 지금은 그 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관계를 어떻게 지켜나갈지 싸우는 시간이 필요해요. 영우 씨는 지수의 진심 어린 고백과 그녀의 생각보다 훨씬 강인한 모습에 놀랐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벤치에 앉았다. 지수 씨, 제가 어리석었어요. 제가 지수 씨를 사랑하는 방식이 서툴렀어요. 지수 씨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그는 지수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쌌다. 다시 시작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방법을 바꿔야 해요. 어떻게요? 지수가 물었다. 저의 둘 다 병에 굴복하지 않고 서로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지하며 독립적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계를 만들어야 해요. 지수 씨 부모님 말씀처럼 저희의 관계가 독이 되지 않으려면 저의 각자가 먼저 건강해져야 해요. 동료 지원과는 그만뒀지만 이제는 제 병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거예요. 상담도 더 자주 받고 재활 프로그램도 찾아볼 거고요. 영우 씨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지수 씨도 저와 함께 건강해지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불면증과 우울증, 뇌전증. 저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치료를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저희는 서로의 병을 이해하지만 그 병에 갇혀서는 안 돼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도 다시금 삶의 의지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네, 영우 씨. 저도 다시 열심히 치료받을 거예요. 그리고 보건소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해요. 저희는 저희의 방식으로 사랑할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관계를 숨기지 않기로 해요. 보건소 사람들에게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지수 씨 부모님께는 제가 다시 한번 정식으로 찾아뵙고 허락을 받을 거예요. 나이 차이와 병을 숨기지 않고 두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진심인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들의 재회는 달콤한 키스 대신 병과 현실에 대한 냉정한 직면과 함께하는 극복의 약속으로 이루어졌다. 두 사람은 다시 손을 잡았고 그들의 손길은 이제 연인의 애틋함을 넘어 전우의 굳건한 결의처럼 단단했다. 그 후 영우 씨는 지수의 부모님을 다시 찾아뵈었다. 그는 자신의 병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하고 지수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녀의 치료와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수의 부모님은 여전히 걱정이 많았지만 영우 씨의 진심과 딸의 굳건한 의지를 보고 결국 그들의 관계를 인정해 주었다. 지수와 영우 씨는 보건소 기타 동아리를 떠났다. 그들은 그곳이 아닌 자신들만의 공간에서 기타를 쳤다. 둘이 함께 연주하는 멜로디는 예전처럼 차분하고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이제 세상의 시선과 질병을 이겨내겠다는 강한 희망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들의 앞날에는 여전히 힘든 순간들이 있겠지만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의지하는 것 이상으로 서로를 지지하며 각자의 삶을 독립적으로 꾸려나가는 방법을 배웠다. 착한 오빠 동생 사이에서 시작된 관계는 현실의 벽을 깨고 진정한 이성적인 사랑으로 거듭났다. 그들의 사랑은 특별한 조건이나 완벽함 없이 서로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보듬는 가장 순수하고 깊은 형태의 사랑이었다.